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건축 사례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번째 강좌로서 건축 관련 법규의 기본 상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강의는 이제 신도시에 있는 상가주택을 중심으로 하겠는데, 일단 이 건축주들도 이 아래와 같은 법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겠지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계자들과 대화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좀 이해하는 정도의, 건축주는 그런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왜냐하면 하나의 건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 아래와 같은 이 많은 법이 관계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법을 모두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일반인으로서는 불가능한 사례이기 때문에,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전부 다 건축주로서는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개략적인 내용만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러한 법들은 한번 정해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빈번한 법이 개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도 주차장법이 변경됐었죠. 그래서 이 법이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들마저도 혼잡스러울 정도로 건축 관련 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일반 건축주들은 그렇게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상가주택을 짓든 어떤 건물을 짓든 간에 대체로 건축하다 보면 건축법에도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조례라고 그래가지고 각 시도마다 그 해당 시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조례가 또 건축법이라든지 어떤 도시계획법이라든지 주차장법에 따른 어떤 조례를 또 각 시도마다 정해지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도시, 판교라든지 평택, 고덕, 광교, 동탄 같은 그런 신도시, 이런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또 지구단위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신도시에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 지구단위 지침을 전부 다 아마 살펴보고 대지를 구입하든지 아마 건축에 대한 사항을 좀 이해했으리라고 보는데, 이 지구단위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 건축법이라든지 각 시도 조례와 별도로 그 해당 지역에 또 지구단위 지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제 5강 때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5강 대지구입과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이때 한번 설명한 드린 적이 있으니까, 이거를 보면 지구단위 지침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을 또 지켜야 되는 일이죠. 주차장법도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또 따로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또 도시계획법도 있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또 살펴봐야 되는 일이고, 다음으로는 상가주택과 같은 또 주택에 관련된 부분은 또 주택법을 또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을 또 살펴봐야 되는, 이렇게 다양한 복잡하고 많은 법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있는 조항 모두를 전부 다 적용하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당 조항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신도시의 상가주택이 아닌 어떤 농지라든지 어떤 전답에 이런데 또 건축하는 경우에는 산림관계법이라든지 농지관리관계법도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 관련된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상당히 복잡한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러한 법령들은 사실은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그래서 이 law.gov.kr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홈페이지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보면은 여기에 이 검색란에다가 치면 모든 법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들은,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이다 그러면 건축법 시행령을 검색해 보면 여기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현행법령, 건축법 시행령. 그래서 일반인들도 쉽게 법령을 검색해 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는데, 자, 이렇게 법을 또 이제 보려고 하다 보면 용어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기본적으로 이해할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특히 신도시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지구단위 지침을 보면은,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해당 지역의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최고 층수는 4층까지 하고 한 가구 수는 몇 가구까지 한다든지, 또 여기는 용도, 허용 용도가 어떠한 용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허용 용도, 건축물의 용도. 그래서 이 건축물의 용도를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에는 다양한 건물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건축법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라 해서,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주택 같으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어떤 걸 단독주택이라고 하는지, 공동주택, 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떤 거다, 이 각종 건축물에 관한 거, 종교시설, 판매시설, 뭐 상점, 소매시장, 운수시설, 이렇게 건물들을, 모든 건물들을 건축법적으로 분류해 놓고, 지역 직구에 따라서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건물이 건축이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 직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건축물의 용도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지역 지구가 있습니다. 해당 필지마다 어느 그 필지는 주거 전용 지역인지 일반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뭐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 뭐 자연녹지 지역, 뭐 이런 식으로 또 도시계획을 또 해놓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 필지가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신도시의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건축물의 그 설계 도면을 보면은 다음 시간에 이제 건축물의 도면을 보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자, 여기 보면 대지의 개요에서 보면 어떤 공사명, 그 다음에 대지 위치, 자, 지역지구의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당 필지마다 어느 지역지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을 또 알아야 되는데, 특히 일반 상가주택에서는 관계없지만 사람들은 참고로 보면 상업지역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상업지역도 뭐 상가들이 있다라고 해서 상업지역이 아니라, 이건 도시계획법으로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분류돼야만이 상업지역인 것이지, 상가 건물이 많다라고 해서 상업지역은 아니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주로 1층에 상가
주택이라 했으니까 1층에 상가를 짓게 되는데 1층 상가에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이 용도 분류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건축법에서 용도 분류에 있어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음에 또 분류한 것이 1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2종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또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구단 지침에 보면은 아마 대부분의 그 신도시에서 다 그러겠습니다만 건축물 허용 용도는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은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만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표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보면 이런 여러가지 건물, 휴게음식점, 제과점, 뭐 여러가지 이용실,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도 자세히 살펴봐야지 해당 지역에 건축하면서 거기에 이런 용도의 상가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된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근린생활시설을 또 근생이라는 얘기들도 간단히 줄여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상가주택을 건축하다 보면 피로티와 캔티레버라는 얘기를 종종 들을 겁니다. 피로티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이제 많이 회자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알겠는데 이걸 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피로티와 캔티레버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건물 외벽으로부터 튀어나온 부분이죠. 이 부분도 튀어나왔고 이 부분도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끝에 기둥이 서 있는 경우,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오픈된 공간, 이거를 피로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 캔티레버라고 하는 것은 튀어나왔는데 기둥이 없는 부분, 외벽에서 이렇게 이 건물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가주택의 대부분 보면 1층의 주차장 때문에 이 1층 부분 들어가고 2층부터는 튀어나온 건물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튀어나온 부분에 기둥이 서 있는 경우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피로티인 경우이고, 또 이렇게 기둥이 서 있지 않고 건물만 튀어나온 경우, 이것이 캔티레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 외벽에서 튀어나온 이 거리에 자, 캔티레버는 기둥이 없는 거고 이거는 기둥이 있는 건데, 이거는 건축법적으로는 대단히 구조적으로도 그렇지만 건축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경우라 한다면 이 다음 장에서 제가 이 건축 면적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이 기둥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은 비록 벽이 없다 하더라도 면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둥이 없이 그저 건물만 튀어나온 경우, 이런 경우는 건축 면적에, 물론 이것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1m가 넘지 않는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정되지 않는 것도 있는 거고,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캔틸레버가 이렇게 빠져나오려면 아마 구조적으로도
2m 정도 또는 3m까지도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3m까지는 무리가 있으니까 이 3m가 넘는 경우로 한다면 기둥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로티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한다면 이 면적은 또 바닥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또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티와 캔티레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로티로 된 구조물인 경우에는 최근에 포항 지진 사태 이후로 피로티 건물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많아서 아마 이런 부분이 들어가 된다 한다면 별도의 또 구조 계산을 하는 좀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별도의 또 구조 감리도 받아야 되는 그런 또 문제도 있다고 하는 것도 상가주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일반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입니다. 특히 상가주택은 1층에 상가고 2, 3, 4층에 주택이 있는데 이거는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다가구주택인지 다세대주택인지에 관한 것도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단독주택에서는 순수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음으로 또 공관 이런 것을 단독주택이라고 했는데 다가구주택은 이 단독주택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다세대주택도 주택으로 쓰이는 한계동은 바닥 면적 한계가 610제곱미터 이하, 200평 이하이고 층수가 4층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나 구조는 사실은 유사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헷갈리게 되는데, 또 더 크게 분류해 본다 한다면 다가구주택은 개별 등기가 안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개별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또 차이는 뭐냐면 해당 지역의 다세대주택은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지침에서 신도시 경우에는 지구단위 지침에 건축물의 허용 용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만 가능하게 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은 건축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개별 등기로 해서 각 세대별로 분양을 한다거나 또는 이게 개별 등기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거고, 또 이러한 거는 또 이제 주차장법이라든지 또는 일조권을 적용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한 점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상가주택을 짓다 보면 다락에 대해서 또 많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천정 안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락은 보면 예를 들자면 직접 도면에서 보면은 이 평면에서도 보면 이게 1층, 2층, 3층, 4층 이게 다락층, 다락 평면도가 이렇게 있고, 이거를 단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락이 되는 거죠. 단면이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자, 이게 다락인 것이죠. 요게 지붕 안에 있는 공간. 그럼 이 다락은
건축법에서는 이 부분은 허가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락 면적은 주차장 산정한 데서 제외되기도 하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제외되는 부분인 그런 부가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다락층에 관한 것들도 건축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 경사진 다락인 경우에는 이 가중평균한 높이가 1.8m 이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 천정을 무한정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병사지붕인 경우에는 1.8m, 평지붕인 경우에 다락이 또 옥상이 평스랍으로 된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1.5m 이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설계하는 과정에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게 가중평균한 높이, 여기서 말씀드린 이 가중평균 높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평균 높이가 1.8m 이하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높은 데는 좀 상당히 높겠지만 낮은 데는 아주 낮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이 다락 가중평균한 높이 산출 근거표라 해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게 가중평균한 높이를 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락의 모양이 좀 간단한 게 아니라 복잡한 경우, 또는 뻐꾸기 창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라든지 그런 것들 모든 거를 다 면적을 산정해서 전체적으로는 다락 가중평균 높이는 다락 면적분의 다락 부피, 그것이 1.8m 이하인 경우에만 다락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거는 좀 설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일반 건축주들은 이 다락이라고 하는 거는 가중평균한 높이가 경사지붕인 경우에 1.8m 이하라고 하는 거, 이거를 좀 잘 명심해 두는 게 좋겠고, 다락 공간은 사실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공간이긴 한데, 사실 다락은 창고 개념으로 해서 거주 공간은 아니죠. 그래서 이 다락에 관한 난방이라든지 또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은 제한적인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건축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평택 고덕지역 같은 평택지역 같은 경우에 대지안의 공지라 해서 각 지자체마다 대지안의 공지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겁니다. 자, 이게 건물 배치도 1층 평면도인데 이 건물의 경우에 이게 이 표시가 지금 이게 도로이고 이게 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지는 이게 도로 경계선인 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선은 도로 경계선이고 이게 대지안의 공지선이다. 이게 지금 도로 경계선에서 1m를 후퇴한 것입니다. 이게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한 거냐면 이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의해서 건축선으로부터, 이게 도로 경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뛰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해 놓았는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얼마 떨어뜨리고, 이런 의료시설, 이런 종합병원은 얼마 떨어뜨리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상가주택인 경우에는 그 밖에 건물에 해당이 돼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모든 건축물은 1m 이상을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이격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로는 지금 대단히 넓은 도로입니다. 20m가 넘는 25m 도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지안의 공지 조항에 의해서 20m가 넘는 이상인 도로에서는 1m 이상을 떨어뜨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지 안의 공지 조항이고, 이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이고, 다음으로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는 이것도 그 밖의 건축물에 해당이 돼서 0.5m 50cm 이상 떨어뜨려야 된다. 각 건축물의 각 외벽 부분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본다 한다면 이 건물에서는 이쪽이가 인접 대지 경계선입니다. 이게 이 선이.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50cm만 떨어뜨리면 되는 것이죠. 이 외벽선에서 대지 경계선까지 50cm 떨어뜨리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 안의 공지 조항도 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 한계선 또는 건축 지정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이 대지 안의 공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성격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이런 제한도 있다라고 하는 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 경계선에서 1m 또는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는 50cm 이렇게 떨어뜨려야 한다는 이런 대지 안의 공지 조항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 고덕 같은 경우에는 20m 건축선에서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모든 건축물이라고 했으니까 20m 이상이 떨어지지 않은 도로에 접한 대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고덕 택지개발지구의 경우인데, 이렇게 넓은 도로에, 아까 그 필지는 이 필지입니다. 20m가 넘는 도로인 경우에는 이 도로 경계선에서 1m를 후퇴해야 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이런 안쪽에 있는 그 건물 같다 한다면 이게 15m 도로고 이게 10m 도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1m를 후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대지의 조경이라는 거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을 지으려면 대지의 조경도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 건축물이 면적에 따라서 1000제곱미터가 넘는 거는 10%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한 300평 정도 되는 그런 건물들은 대지 면적이 5% 이상은 조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건축 도면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조경 면적에서 평택시 건축조례에 의해서 대지 면적이 5% 이상을 해야 되니까 13.85제곱미터가 되는 건데, 실제 계획하기는 30제곱미터 정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조경에 관한 거는 또 별도의 또 도면이 따로 있습니다. 조경을 어떻게 한다, 나무를 어떻게 무슨 나무를 어떻게 심는다라고 한 조경 계획도까지도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진의 조경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주택의 그 기본적인 법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폐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또 가구수, 주차대수, 아마 상가주택에서는, 신도시 상가주택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이런 복잡한 법규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요 정도면 잘 살펴본다 한다면,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주차대수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주차장법을, 또 각 시도 주차장 조례를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어떤 용어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자, 건폐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먼저 알는다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입니다. 거기다가 곱하기 100. 그럼 예를 들자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대지가 있는 경우에 건축 면적이 50제곱미터를 한다면 1억 나누기 100 나누기 50이니까 2분의 1, 50이 되는 것이죠. 50%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건폐율이 50%이다.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에 건축 면적이 30제곱미터라 한다면 30%가 될 것이고, 건축 면적이 70제곱미터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70%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건축 면적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또 알아야 될 것입니다.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수평 투영 면적이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이건 말고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나 또는 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은 기둥의 중심선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아까 설명한 이런 건물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 면적은 이 외벽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에다가 여기서는 외벽이 없는 부분은 기둥이라고 그랬지. 기둥 중심선. 이게 이 면적이 되겠지. 여기. 이건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면적에서는 제외됩니다만, 일단 면적을 산정한다면 이 면적,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건축에서는 모든 게 중심선입니다. 건축의 치수에 있어서는. 자, 건축물의 평면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치선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선들은 모두 벽의 중심선, 이 구도체의 중심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 어떤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각 층의 평면이 이렇게 1층은 이렇게 줄어들고 2층은 이쪽에 튀어나오고 3층 이쪽에 들어가면서 이쪽에 또 튀어나오고, 뭐 만약 이런 건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건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떤 것이 건축 면적이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1층 면적, 1층의 바닥 면적을 가지고 건폐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수평 투영 면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이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가장 넓은 부분으로 둘러싸인 면적, 그러니까 이 건물에 해당한다면 1층보다는 2층이 이만큼 튀어나왔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3층이 또 여기서 튀어나왔으니까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수평 투영한 면적이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층 평면이 같은 경우라 한다면 그렇지 않은데, 모든 평면이 다른 경우에는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해서 건축 면적을 산정한다는 거, 이것이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1층 바닥 면적만 가지고 건폐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게 또 용적률이죠. 이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것이 이 지구단위 지침에 보면, 여기 해당 지역은, 이 지역은 건폐율이 60% 이하이고 용적률이 200% 이하이다. 여기는 미사지구인데 말이죠. 하남 미사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용적률은 하여튼 모든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아까 설명드렸고, 용적률은 뭐냐면 이 대지 면적분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연면적은 또 뭐냐 하면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물이 있는 경우를 한다고 하면, 이 1층의 바닥 면적, 2층의 바닥 면적, 3층, 4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 연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 지하층이 있는 경우는 지하층 면적도 연면적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락 면적은 제외를
해줍니다. 다락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락은 층고가 가중 평균 한 1.8m 또는 수평인 경우에는 1.5m라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 면적에서는 제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층까지 포함한 모든 바닥 면적을 연면적이라고 얘기하고, 특히 이게 중요한 게 또 용적률, 여기 용적률이니까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한 연면적이 따로 있습니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자, 여기 허가 도면에도, 건축 도면에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연면적이 얼마이고 용적률 산정 연면적이 또 얼마라고 하는 것이,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것이 이 용적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뭐냐 하면 지하층과 다락층 면적을 제외한 지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나눈 것에서 100을 곱한 것이 용적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지상층 면적만 가지고 지하층 면적을 빼준다, 이 얘기는 사실은 용적률에서 지하층을 빼주는 것은 지하층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조항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전쟁을 대비해서 모든 건축물이 지하층이 의무화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건축물, 아무리 소규모 건물이라도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몇 % 이상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지하층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에서는 제외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상가주택에서 지하층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가주택에서도 건축주들이 편의상 짓지 않거나 또는 뭐 경사진 대지 같으면 지하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대지라 한다면 그만큼 용적률에서 빼주기 때문에 아마 다른 대지에 비해서 지하층을 더 팔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경우에 연면적이 175제곱미터라 한다면 용적률은 175%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인데 연면적을 150제곱미터만 건축했다 한다면 용적률은 150%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린다 한다면, 이 건폐율이 대체로 상가주택인 경우에, 신도시 상가주택인 경우에 건폐율이 60%가 일반적입니다. 60%.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요. 야, 그럼 60%면 나머지 40%가 공지이겠다. 그러니까 마당이 많이 생기겠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에서, 예를 들자면 이 건물에서 보면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럼 건물이 60%를 차지하고 나머지 40%는 주차장과 이러한 공간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조경 면적도 들어가고 또 대지 안에 공지에 들어가고 여기서 빠지고 주택면 빠지다 보니까 이런 면적을 한쪽에 몰아놓는다 한다면 아마 100평 대지에 40평의 마당이 생기겠지만, 이런 대지 도로 경계선에서 뛰는 거리, 인접대지에서 뛰는 거리 또는 이 주차장 면적, 이런 것들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대지의 60% 건폐율이 60%라 한다면 거의 빡빡하게
건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런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거는 좀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가주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일조권이죠. 일조권에 해당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일조권에 대해서는 지난 14강 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14강 때. 그래서 이 강좌를 살펴보시면 일조권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구수도 여기 이 지구단위 지침에서 몇 가구 이하라고 이게 정해져 있죠. 6가구, 또 이건 5가구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 근데 이 가구 수는 또 주차장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가구 수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이 가구 수도 꼭 지구단위 지침에 의해서 6가구라든지 5가구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아닌 지역이라도 이 가구 수는 좀 사실 민감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 이러한 관계되는 법령이 있다라고 하는 것, 다음으로 용어도 이러이러한 용어는 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특히 상가주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이 건폐율, 용적률, 또 일조권, 뭐 주차대수 산정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또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오늘 이 건축 관련 법규의 기본적인 상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동영상을 통해서 이 자세한 강의를 이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또 좋아요 버튼도 누르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